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주만 더 강의를 진행하고 중간고사는 9주차에 이제 여러분들 훈련 강기로 인해서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보고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제출하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7장 국방개혁과 민군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요서부터 시작해서 제 4절 국방개혁과 연계한 민군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4절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군관계가 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쉬운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어떤 교제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민군 관계가 현직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참 중요하다라고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개혁과 민군관계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자, 현대 국가에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방 태세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실적으로 보면, 자, 지속적인 국방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지속적인 국방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생존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방위 역량을 군축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전장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도전과 어떤 면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인 국방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자, 국방 개혁과 이 개혁 과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 과제입니다. 자, 국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민간 엘리트와 그다음에 이 군부 엘리트는 상호 전문성과 여기는 어떤 긴밀한 협력 이것을 통해서 국방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에다 떠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군부에다만 모든 것들을 국방 과제를 떠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 간의 어떤 면에서는 상호 긴밀성과 전문성과 이 긴밀성을 통해서 국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개혁 과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은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응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인적 개혁이라든지 조직 개혁, 문화 개혁, 정치 개혁 이런 어떤 과제를 어떤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국방의 개혁 과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개혁 과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인적 관리입니다. 자, 인적 개혁. 자, 인적 개혁은 출신이나 지역이나 성별, 그다음에 민간 엘리트와 이 군부 엘리트 간의 어떤 이 구성 비율, 그다음에 혁신 및 인적 관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요즘 보면은 그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도 보면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출신 또 어떤 그런 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어떤 법조 비리라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법조인들끼리의 어떤 그런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역기능을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이런 어떤 얽히고 설키고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지방에서 보면 어떤 지역의 그런 어떤 그 계속 거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또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다음에 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국방과제에서 인적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런 그
민관과 군부 엘리트 간의 그다음에 출신 지역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별 학연 지연 이런 것들과의 어떤 그런 비율과 혁신적인 인적 관리가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개혁인데 이 조직 개혁 즉 뭐냐 하면은 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비용에 근거해서 여기는 경영 및 어떤 절차 그다음에 합리적인 업무 제공 및 어떤 조직 능력 이런 것들 보장을 통해서 보다 어떤 체계적인 어떤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자 오늘날의 이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에 대한 어떤 문민 통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방 어떤 본부에 문민화 그다음에 국방 개혁을 단행해 왔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뭐 민주화가 지금 100년, 200년 이상이 된 그런 나라와 우리는 이제 100년도 되지 않은 뭐 70년 조금 넘은 그러한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국방성의 국방실장 그렇죠. 국실장급 이상의 어떤 보직이 55개 정도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0개 직위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상위직 90% 이상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보 전문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행정 관료, 그다음에 방산업체에서 종사하던 어떤 방선 전문가, 그다음에 직업군인 출신의 어떤 예비역들 이런 사람들이 군에 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인들에게 그 중요한 국방 문제를 어떻게 일임하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방성의 국실장 예하에는 육군, 그다음에 해군, 공군 이런 3군의 경력 있는 전문 직업인들로 인해서 구성된 그 현역 참모들이 편제되어 있어서 군사 전문성을 가지고 이들을 보좌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민간 전문가들은 이 편제된 군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런 어떤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이제는 어떤 최선안을 선정해서 이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사 전문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 미국 국방 관료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군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의 많은 분야가 이제는 민간인들한테 개방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문화개혁입니다. 문화개혁. 자, 이 조직은 문화라든지 리더십, 그 다음에 관리 및 행정, 그 다음에 간행적 전통, 가치 체계 등 이런 혁신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군에서도 보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보직을 또 앞으로 맡고 그 좋은 보직을 맡다 보니까 승진도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불신이 일어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군에서는 어떤 사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문화를 잘 이루어갈 때 그 어떤 군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행정과 그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개혁이 혁신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에서 국방행정체계와 이제는 국방민원처리 이 확보로서 시민권의 어떤 원칙을 인정하고 국방의 어떤 적법한 감독이라든지 이 통제기구를 여기에는 설치해서 새롭고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이 국방기획과 역할을 이제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제는 크게 인적, 조직, 문화, 정치개혁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국방개혁 추진과 이제 민군 관계의 어떤 상호 이런 또 연계성 분석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민군 관계의 기본 인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민군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민군 관계, 협력 관계가 여기한 필요한 이유에서는 어떤 뭐냐면은 안보 태세 확립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군 협력 관계가 필요한 이유에서는 뭐냐면 이 안보 확립 태세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민군 관계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잘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건 민군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이제는 어떤 계제에 있는 만큼 상대 측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상호 의존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판단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자, 민군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에 있어서 민군 협력이 현실적으로 여기는 적실하던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증자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민군 간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군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어떤 것은 민군 협력 관계를 위해서 기본 요건에서 여기에서는 충족될 것이 뭐냐면 협력 기반이 구축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군 개방, 그다음에 시민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군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공통된 기반의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여건의 어떤 성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민군 간의 어떤 홍보라든지 교류 확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어떤 필요한 것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군 관계의 어떤 기대 내지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민군 협력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이 군 개방 노력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개선을 위해서는 뭐냐면 의식 전환, 그다음에 민군 협력 기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군 협력 기반 구축을 여기에서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쪽에 여기에서는 이제 군 개방의 노력을고, 그다음에 민군 개선의 노력,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필요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국방 협력과 이 민군 협력에 있어서는 자, 민군 협력이 국방개혁 2020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개혁 2020 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군 협력 추진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계획 추진에 있어서 이 민간 부분 참여의 어떤 중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군 협력 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민군 교류 증진, 그다음에 민간 경제 활성화, 뭐 대민 지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민군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이 구축, 그다음에 민군의 어떤 재난 협력, 학군 교류 협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민군 경영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적으로 여기에서는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민군 관계의 중요성을 높게 깨닫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 민군 기술 협력, 그다음에 민군 협력 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민군 교류 증진, 민간 경제 활성화, 대민전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민군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민군 재난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군 교류 협력, 그다음에 민군 경영 기술 개발 촉진 이러한 것들이 협력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국방 협력과 민간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민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국방 개혁의 어떤 기대되는 바는 뭐냐면 자, 국방 개혁 효율화. 그래서 민군 관계를 통해서 이 국방 개혁이 기대되는 바는 뭐냐면 국방의 효율화, 그다음에 국방의 어떤 과학화, 여기는 과학입니다. 과학화, 산업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군 이미지 개선, 그다음에 사기 양양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국방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방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 이 민군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은 민군 간의 어떤 상호 역할 분담, 그다음에 책임 공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요구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책임의 명확화가 우리가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자 이제 국방기획 체계와 이제는 민군 관계입니다. 국방기획체가 민군 관계. 자, 여기에서는 군이 이 국방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방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국방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국민의 참여가 없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실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 확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산 확보.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국방정책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에서 군에 대한 어떤 문민 통제는 바로 이런 어떤 국방정책이나 이 국방기획에 대한 국민들의 우리가 참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방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도 사실 이런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자치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측면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또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또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또한 직접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정책은 더욱 그렇게 그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여라든지 지지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력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는 확보가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적 민군 관계의 어떤 대안적 모델은 뭐냐면 엘리어트 코헨의 어떤 그 불평등 대화 이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은 뭐냐면 자, 민과 군, 즉 민과 군, 즉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간의 이 대화는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이 불평등 대화다. 불평등 대화. 왜 불평등이냐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평등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만 이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국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평등 대화다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민군 관계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군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인 그런 이걸 얘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정책의 결정을 하는 것은 누구냐? 민이잖아요. 민. 그러다 보니까 그 민을 군이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고 협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처음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군이 어떤 면에서는 민을 위해서 민의 어떤 그런 보호막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군의 그 합참 국방부장 이렇게 이제 와서 청문회 할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모든 얘기가 그 조언을 하고 바이든한테 조언을 하고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은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죠? 민간이다. 정치 지도자,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방장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적 어떤 민군관계 대안적 모델은 불평등 대화 이론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최종 결정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코헨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진정한 의미의 이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뭐냐라고 하면은 자,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자, 이 군사 동맹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위협의 종류, 그다음에 어떤 종류라든지 수준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어떤 작전적인 선택의 어떤 모습을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오로지 군사 지도자들이 이 결정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언을 하고 이 조언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은 누가 한다 그랬죠? 정치 지도자들 스스로 이 결정을 한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헨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불평등 대화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군사 지도자는 결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듣고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코헨은 자, 민과 군 사이에 이런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이 솔직하고도 그다음에 날카로운 이 상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은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지만은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어떤 자기 주장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비교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런 어떤 비교 이런 걸 통해서 날카롭고 상호 어떤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정치 결정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이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어떤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판단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또 군에 대해서도 져야 된다는 거죠. 일부 최종 책임은 정치 지도자를 지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충분한 대화도 하고 실적으로 어떤 그런 상호 협조, 협력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민과 군 간의 믿음이라든지 어떤 믿음이나 신뢰,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의존적인 어떤 예가 어떤 예라든지 그러면은 이 거짓 친절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적으로 보면. 다시 민과 군의 어떤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의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 거짓과 친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보면 이런 어떤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헨은 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의 준비라든지 수행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여기에서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코헨의 어떤 그런 선택적 여기는 꼭 선택적으로만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전쟁 자체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자,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마지막에 누가 결정?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지도자들이라든지 군 엘리트들의 충분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자, 군사 전략에 대하여 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를 잘 조정하고 통합한다. 자, 군사 전략에 대해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잘 조정하고 통합한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서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결정하는 데 상당히 쉽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셋째는 자, 군의 이 고급 지휘관들이 일반적인 정보나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가끔 어떻습니까? 특정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특한 전쟁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군의 어떤 그런 고급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정확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조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군 지휘관들이 그 민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왔을 때 가감 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또 가감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가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런 어떤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군뿐만 아니라 보면 요즘도 요즘 뭐 검찰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공무원들이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감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한데 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응? 여러 가지 어떤 소신 있게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지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락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은 정확하게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헌 상황이 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군의 어떤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그러한 어떤 눈치 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과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에게 조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코헨은 여기서 평시에 군사 지도자들이 같이 할 어떤 자질을 전시의 어떤 군사 지도자들이 같이 할 자질로 해서 완전하게 어떤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같이 할 자질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그런 전시의 지도자들이 같이 할 이런 자질을 완벽하게 전환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로 보면 그런 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군사 지도자들이 실적으로 보면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정치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전쟁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 늘 아분에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어떤 그런 전시 지도자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지금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참여입니다. 자,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자,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에서 이 군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군의 어떤 정책 형성이라든지 군사 교육에 군사 기획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는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군에 대한 어떤 문민 통제, 정책 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언도 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민주화가 되지 않은 많은 국가들 중에서 또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도 이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된 많은 어떤 국가에서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어떤 성숙된 민주 국가에서는 가감하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은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국방 정책이나 국방 기획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제도 계속적으로 어떤 국방 분야에 국민들이 참여해야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확보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적으로 보면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군의 정보 공개에 관련된 이 특수한 상황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남북 간에 어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정보 공개를 군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또 현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수업을 하지만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또 제한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범을 가져 나올 수 있나요? 또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인터넷상에서 또 발표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적인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군의 정보 공개에 관련된 어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민간의 어떤 군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 민간이 이제 미국과처럼 뭐 한 90% 정도가
90% 이상이 이제 민간인들이 이런 어떤 국방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민간이 군에 참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좀 갈등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 이제 군에 민간이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개방을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개방형 이런 어떤 공무원 그다음에 개방형 이런 어떤 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민간이 군에 여러 가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런 어떤 한계성이 점점 더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정책 참여에 불순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 특히 이제 우리가 다시 했지만 남북 관계에 어떤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국방의 어떤 정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이걸 오픈시켜 놓는다 그러면 이건 불순 세력,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뭐 불신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이거를 다 오픈시켜 놓는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불순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고 군과 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국민들의 어떤 참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어떤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 군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그들의 어떤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확신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그냥 특히 이제 불순 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를 개입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오픈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것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또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오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참여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국방 정책에 있어서 어떤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4절인데 이제 4절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갈 텐데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개혁과 연계한 민군 관계의 발전 방향입니다. 자, 국방개혁과 민간 엘리트의 역할. 자, 국방부는 이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이 기능적 분야에 따라서 군사 기능과 어떻게 민간 기능, 이 군사 기능과 민간 기능으로 여기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군정 기능과 군령 기관 이 간의 확실한 책임감을 통해서 위계 간의 어떤 경쟁을 어떤 방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국방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어떤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과 어떤 정부와 어떤 군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책임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 책임 구분이 없으면 위계 간의 어떤 경쟁이 발생해서 더 큰 어려운 갈등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간 엘리트는 군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군부 엘리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군사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이 국방력 건설이라든지 국방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 엘리트들이 군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사실 많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그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민간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엘리트들이 이제 다시 국방부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상호 국방대학원이라든지 어떤 국방부에 와서 상호 근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군이 민간에서 또 그래서 또 우리가 근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방건설이라든지 이 국방개혁에 여기에서는 민간 엘리트들이 군부 관리들이 서로가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민 통제는 이 국가에 복종해야 하고 군의 의무를 여기에서는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 정책은 자, 민간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지위에 있는 이 국방부,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면에서는 국방, 즉 그래서 뭐냐면 국방 정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뭐 장관이나 대통령,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이제 장관을 통해서 장관을 보고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이 일단 결정하고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결정된 국방 정책을 집행하는 거다. 집행하는 거다. 다시 국방 정책은 장관이나 대통령 즉 민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는 그 결정된 정책 집행을 어떤 면에서 국방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집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군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정책은 전략에 지배한다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군정이 군령보다 즉 군정이 정부가 국가보다는 어떤 국방부보다는 위에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문민 통제는 이 민간 엘리트들이 보유한 이 지식과 경험 이것을 통해서 군부 엘리트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전문화되어 가는 것이 어떤 중요하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무조건 군을 개방해서 민간 엘리트로 하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군부에 이제 어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기는 군부 엘리트보다는 이 민간의 엘리트들이 이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민간 엘리트와 그래서 이 민간 엘리트와 이 군부 엘리트 간에 여기서는 전문성 인정과 긴밀한 협력이 이제 이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정책이라든지 이 의견은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견해가 모두 이제 반영되어서 단일화된 내용이 이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결정된 정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군사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의견과 조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민간 분야가 이것을 반영해서 실적으로 단일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사항들을 또 군에다 요구를 하고 협력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군과 민간이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어떤 단일화 과정 이것들이 상당히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방의 민간화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민군 관계의 어떤 기본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민군 관계의 기본 인식 전환은 자,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민군 협력과의 어떤 관련성,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를 되는 거, 그다음에 어떤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긍정적인 반응성에서 일정 부분 이제 의구점이 이제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국방부에서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는 뭐냐면 자, 민군 협력과 직간접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과 군이 상호 협력하고 그다음에 공동 투자하고 연구개발은 민과 어떤 겸용기술 개발 이런 어떤 그런 연구개발 그다음에 과도한 군유주의 어떤 해제 그리고 유효한 민간 활용 그다음에 군부대의 어떤 그런 제한적인 개방 관광 코스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런 측에서도 보면 뭐냐면 저도 이제 사회에 있으면서 이제 사회인들을 그 군의 그 전차 부대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전타도 탑승을 해보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 군의 어떤 그런 그 발전상, 그다음에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이 정말 믿을만하구나.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본인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방이 너무 여기서 보면 불안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관광 코스도 그런 어떤 군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군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병영 체험 이런 기회 확대를 하고 그래서 군에 대한 이해를 좁혀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해를 자꾸 넓혀가는 거고 자
군 복무 중에 이제 학점 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도. 그다음에 자격증 자격증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군사법원 재판과 관련돼서 이 관할권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민간 배심원제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또 군에서 이제 하던 최종 결정권을 이제는 사회 민간으로 이제 넘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군 전문 인력의 어떤 일반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에서의 어떤 그런 양성이라든지 뭐 고급 어떤 그런 체제 확산, 그다음에 민군 협력을 위해서 추진 기반이 상당히 이제 활대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국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3군, 6회 공군 간의 각군의 어떤 균형 발전, 그다음에 통합 전력의 발휘, 그다음에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이 군고조 개편, 그다음에 국방 개혁, 문민 통제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 그다음에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돼 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국제 환경과 주변 여건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현 어떤 그 참여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어떤 협력적 자주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어떤 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국방개혁의 우리가 방향을 살펴보면 국방개혁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대상, 범위, 그다음에 내용과 방법상의 어떤 이런 논의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 이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 그다음에 새로운 국방의 패러다임과 추진 과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국력에 맞춘 어떤 군사력 건설, 그다음에 통합 전력 발휘의 어떤 극대화 보장, 그다음에 문민 통제 체제 발전 및 신뢰받는 군의 어떤 국군의 군상 정립을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민군 협력의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래서 최근에 민과 군 민과 관과 군 이런 협력 차원에서 이제는 민군 협력 어떤 그런 재난 방지 대책 체계 이런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학군교류 협력, 그다음에 국방 관련 기관과 어떤 시설 유치를 위해서 국방 특구를 조정을 하고,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제는 어떤 그런 제대 군인의 어떤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대 군인촌 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국방의 어떤 벤처 협력 사업, 그다음에 국방 문화 축제 등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혁신 및 어떤 민군 협력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군의 성역화가 점차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 민간 분야와 상호 교류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안보관 확립으로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제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탈냉전 시대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탈냉전 시대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 안보 위험 요소에 대한 어떤 이제 군의 대응을 이제 우리가 보면 민군 협력은 어떻게 앞서 제기한 어떤 이런 전쟁 이후의 어떤 군사작전 개념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이 더불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지만, 한국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는 전쟁 이외의 이런 군사작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민사작전과 민의 어떤 협력을 활성해 나가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는 강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미래의 한국군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효과의 단위가 이제 최적의 위치에서 존재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는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 그다음에 신축성 이러한 요소가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간에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어지만 이제 어떤 그런 민군 관계가 더 활발히 이제는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민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에서는
미래전의 어떤 미래전의 양상에 이제 부합한 민군관계 추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학자, 여기 미래학자의 이제 그 미래학자 하면 우리가 엘빈 토플러잖아요. 그 엘빈 토플러는 자기의 저서 전쟁과 여기 반전쟁, 전쟁과 여기서는 반전쟁에서 자, 경제생활 방식과 그다음에 전쟁 방식의 어떤 밀접한 이런 상관성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정보와 이 지식이 주축이 된다. 정보와 지식이 주축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문명 사회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군대의 어떤 모든 분야에도 이에 상하는 어떤 변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의 주장대로 여기에서 보면 자, 현재 세계의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산업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M부터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여기에서는 패러다임이 이제는 정보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사회가 돌아오고 있다. 군대도 여기에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역시 이 패러다임이 이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전쟁 역시. 전쟁도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전쟁은 어떤 기계화 전쟁이었다 그러면 기계화하고 어떤 사람에 의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화학전, 전자전,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이제 이런 걸 화학전, 전자전 이런 것들, 뭐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는 변화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같은 어떤 전쟁 양상의 변화는 흔히 어떤 미래전의 어떤 양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빠른 발달의 어떤 속도를 감안할 때 현대전의 어떤 선상에서 있는 이제 장차전의 양상일 뿐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 양상이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어떤 미래의 전쟁 양상이면은 우리가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획기적인 어떤 과속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양상이 대두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 동북아 주변국의 어떤 전력 증강이라든지 이 전력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 최근에 전개된 전쟁 수행 양상의 변화에도 그 연인을 이제는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 찾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이는 자,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이제는 어떤 기동 무기, 어떤 게 지상의 어떤 기동 무기, 기동 무기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해상과 그다음에 공중, 그다음에 우주 공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상과 공중에서 우주 공간 여기에서 뭐 중심으로 이제는 첨단 무기 이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정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아군 작전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전으로서의 어떤 체제, 그다음에 인명살상이라든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밀성이 향상된 무기 체계로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첨단 기술 전쟁으로서 이제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쟁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대칭 전쟁으로 이제는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계층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층으로 해서 대칭적인 계속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전쟁이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이 미래전에 대비하기엔 어떤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심도 있게 이제 논의를 해야 할 이러한 어떠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한반도 환경에서 고려할 사항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미래전 양상의 어떤 명확한 규명과 그다음에 이 전략적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전략 환경과 그다음에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의 어떤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서 공감할 수 있는 미래전 양상으로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래전 양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전에 대비함에 있어서
이 국방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의 제한,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통합하고 집중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미래전은 고도의 어떤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학이라든지 순수 과학 이런 것들의 어떤 연구뿐만 아니라 학술적 교류 그리고 어떤 통합적 노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 기술 부문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 군사 분야를 혁신하는데 과거는 이제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